기술이 변화하거나 시대가 변할 때는 그 틈이 있는데 그 틈을 빨리 보고 빠르게 움직이는 회사는 그 안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부를 발견하는 현상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AI한테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본인들과 관련된 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회사를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 그랬더니 거기서 되게 많은 힌트들을 발견한 거죠. 정말 구구절절한 키워드들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럼 구구절절한 키워드를 보고 이런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는 글을 어떻게 써야 돼라는 것도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글이 많아질 거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실제로 한 몇 개월이 지났더니 그 관련된 질문을 챗GPT에 던졌더니 네. 실제로 자기네들이 상위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지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의 독주, 구글과 오픈 AI의 추격전, 그리고 인간을 닮아가는 로봇까지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다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파도 앞에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서핑보드 위에 올라탈 것인가. 오늘 CBS 경제연구실에서는 AI 시대에 내 돈을 불리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을 펼쳐보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지입니다. 네, AI가 우리 현실 삶에서 활용되는 건 참 먼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네. 그랬는데 뭐 요즘은 뭐 AI를 빼고는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만 해도 요즘에 AI 없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네.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왜 3년 전 것까지만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당장에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온다. 네네네. 그래서 뭐 별로 뭐 쓸 거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언제부터 이게 이제 구글링을 대체하겠네라고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저는 퍼플렉시티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검색형 AI 나왔을 때 네. 근데 초기에는 거짓말도 많이 하기는 했지만 뭐 요즘은 사실 전 구글링 잘 안 하거든요. 제미나이 쓰거나 퍼플렉시티 쓰거나 이러는데 앞으로 이제 구글링의 시대는 끝난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미나이가 일단 구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 입장에서도 최근에 좀 방향성이 선회된 것 같습니다. 검색 자체도 AI를 도입하면서 사람들의 행동 자체를 이제 일반적인 검색이 아니라 AI와 함께하는 검색의 형태로 바꿔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빅테크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던 회사에게도 큰 패러다임의 변화지만 그 검색 때문에 먹고 살던 혹은 그 검색의 혜택을 보고 살던 회사들이 오히려 되게 큰 고민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른바 이런 것들을 최근에 제로 클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챗GPT와 검색 엔진을 썼을 때에 사용자들의 행동이 뭐가 다를까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글링 했을 때는 제가 찾은 다음에 네. 선택해서 또 들어가서 그렇죠. 또 그 정보를 찾아야 돼요. 네, 클릭을 하잖아요. 네. 클릭을 하면 생각해 보시면 원하는 위치로 검색 엔진은 데려다 주는 거거든요. 네. 데려다 주는 행동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광고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이 위치를 던져줬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위치로 왔을 때 나에게 팔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쇼핑도 보여주고 컨텐츠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만 열심히 하던 회사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검색 최적화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라디오를 쳤을 때 우리 라디오가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광고 마케팅 회사들 그리고 수많은 광고에 대해서 보여줄 때 노출시킬 때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회사들 이런 데들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런 데들이 지금 거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AI 도구 말씀하신 퍼플렉시티나 챗GPT나 제미나이에 물어보면 그 안에서 답변 보고 끝나지 네. 다른 사이트를 잘 안 가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사이트에 오게 하는 게 목적인 회사들은 이게 되게 큰 판의 변화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AI는 정확한 정보만 주지만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말고도 광고를 보잖아요. 네. 그럼 인터넷 배너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들도 이건 되게 큰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광고를 볼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판의 변화를 빨리 인지하고 움직이는 회사들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조금씩 마련하고 있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좀 흥미롭게 보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인바운드 마케팅이랑 퍼널 구조라는 거를 이제 용어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네. 바로
허브스팟이라는 회사거든요. 이 허브스팟이라는 회사를 아마 디지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아시는 회사일 거예요. 근데 네. 말씀드린 대로 이 검색 최적화와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오게 할 것인가 디지털에서 이런 걸 만들고 퍼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깔때기 구조인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쇼핑을 하게 하는 이런 구조와 방식을 다 만든 허브스팟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그러니까 2025년 9월에 이제 본인들 컨퍼런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본인들이 만든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클릭을 안 해. 특히나 이미 AI를 이제 도입이 되다 보니 구글 안에서도 사람들이 뭘 찾으면 이미 구글 검색이 구글 검색 안에서 답변을 주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보니 웹사이트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게 60%가 넘었다는 통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니 새로운 방식을 해야 돼라면서 이제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루프 마케팅이라는 걸 이제 하나를 내기했는데 네. 예전에는 사람들을 깔때기처럼 쫙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클릭해서 돈 벌게 할 거면 루프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무한 궤도를 네, 도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AI한테 이제 우리가 특정 그 대신 이제 달라진 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검색을 하면 검색을 할 때 되게 벙벙하게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사고 싶어도 30대 뭐 예를 들면 여성 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저희 와이프한테 선물을 해준다. 그러면은 뭐 30대 와이프 그죠? 저희 이제 30대는 아니죠. 어쨌든 네, 언제나 제 마음속에 저희 네. 와이프가 30대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30대 여성 선물 추천 이렇게만 써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색이라고 하는 거 되게 큰 범위에서 벙벙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AI한테는 그렇게 안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와이프 내일 모레 생일인데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평상시에 좀 어떻게 대화했는지 네가 AI 기반으로 패턴 좀 분석을 해가지고 오.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와이프한테 점수를 딸 수 있는지 네가 좀 분석을 하고 특히나 내가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여행은 좀 못 가니까 가장 임팩트 있게 할 수 있는 선물이 뭔지 네가 찾아봐. 이런 식으로 엄청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AI가 실제로 그렇다고 답변을 해주죠. 네. 그럼 어떤 행동이 바뀔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질문이 되게 구체적이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AI도 되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전에는 되게 벙벙한 키워드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니까 하나의 컨텐츠를 엄청나게 잘 만들어서 벙벙한 키워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클릭되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네. 이젠 사람들이 이렇게 뎁스 있고 구체적으로 가니까 어떤 전략을 짜느냐 그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에서 우리께 AI에게 간택되도록 글을 아주 자세하고 재미있게 여러 개를 써야 돼요 라는 이러한 이제 어프로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글을 쓰려면 사람이 예전부터 엄청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네. 글을 하나 쓰는 게 아니라 100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회사에 얘기하는 게 그 100개를 왜 사람이 써요? GPT가 쓰면 AI가 되지. 쓰면 되지.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런 개념으로 디지털 마케팅 전체 판이 흔들리는 수준으로 이미 우리는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들한테는 그냥 우리가 그냥 예전보다 GPT 쓰고 그냥 답변을 받는다 수준이지만 네. 그 관련된 연관된 산업은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AI가 재밌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지만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변화도 있고 기회도 있고 위기가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그런 식으로 모든 분야의 AI가 도입되면 판이 흔들리고 기존에 있었던 기회와 위기가 계속 섞이면서 움직이는 형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내년에 더 크게 일어날 이런 그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은 AI가 엄청 초창기여가지고 그렇죠. 사실 막 광고에 엄청 노출이 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이거 찾아줘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그냥 다 찾아는 주지만 되게 뭐 적나라하게 광고야라고 느껴질 만한 건 저는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 구글링이나 이런 검색 시스템에서 이 AI 분야로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넘어갔을 때 네. 결국에 또 거기도 광고로 점철되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우리가 뭐 네이버 광고를 하든 구글 광고를 하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게 뭐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30대 여성 선물 이러지만 다 막 광고 받아서 한 것들을 저희가 다 걸러낸단 말이에요. 그쵸, 결국에는. 그래서 난 여기서 검색하기 싫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AI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방향이 실제로 지금 동작하고 있어요. 퍼플렉시티 안에서도 검색 광고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구글에서도 AI 검색에 대한 광고가 별도로 붙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챗GPT 역시도 유료 사용자들 대상으로 뭔가 내용을 쳤을 때 광고가 노출되는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광고 수가 적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답변이 쭉 텍스트로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서 광고를 섞는다고 할 때 광고 양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들이 AI를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AI한테 더 그런 프롬프트를 쓰겠죠. 너 광고 말고 내놔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 절대적인 양은 적어지고 그 안에서 변화의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포털들도 네. 예전보다 광고 양이 좀 적어지거나 하나의 광고의 단가가 올라가는 형태들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SNS 광고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광고, 페이스북 광고도 예전보다는 광고의 양이 적지만 중간에 들어가지만 하나의 광고에 대한 타겟이 되게 디테일할수록 노출 단가가 그러니까 광고 하나당 비용이 비싸지는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광고가 아닌 그럼 이제 회사에서 타겟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돈이 많은 회사라면 나중에도 광고를 쓰면 되겠죠. 근데 예전에 예를 들면 10개의 정보 중에 4개가 광고였다라고 치면 지금 10개의 정보 중에 만약 하나가 광고다. 네. 그럼 나머지 9개의 AI의 간택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완전히 노출이 없는 회사도 갑자기 대박 날 수가 있다. 예, 급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기술이 변화하거나 시대가 변할 때는 그 틈이 있는데 그 틈을 빨리 보고 빠르게 움직이는 회사는 그 안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부를 발견하는 현상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특정 기업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AI한테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본인들과 관련된 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거기는 약간 인력 연결해주는 플랫폼에 가까웠는데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한 거냐면 역으로 챗GPT한테 물어본 겁니다. 우리 같은 회사를 사람들이 어떻게 찾을 것 같아? 우리 같은 회사를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 그랬더니 거기서 되게 많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힌트들을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럼 이런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정말 구구절절한 키워드들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럼 구구절절한 키워드를 보고 이런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는 글을 어떻게 써야 돼라는 것도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와.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글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본인들 블로그에 글을 정말 무차별적으로 올려본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실제로 한 몇 개월이 지났더니 그 관련된 질문을 챗GPT한테 던졌더니 네. 실제로 자기네들이 상위에 올라오는 겁니다. 와.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지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AI를 그냥 뭔가 기술적으로 써요, 뭘 써요가 아니고 우리 업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것부터 해볼까라고 하는 거를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AI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실행해보다 보면 그 안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틈이 발견되는 판의 변화에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오늘 집에 가서 그것부터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프로덕트부터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광고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게 AI 모델마다도 답변이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너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커피를 파는 거다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의 커피를 너가 만약에 추천한다면 뭐부터 추천해 줄 거야? 라는 걸 이제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왜 추천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은 너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야? 이런 걸 역으로 물어봐서 그 내용들을 들어간 글을 쓰는 것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AI랑 사람의 갭도 체크할 수 있죠. 이 글에 대해서 AI는 좋아하는데 사람은 이걸 좋아할까라는 것들도 연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본인이 하는 업에 네. AI 도구를 어떻게든 테스트해 보는 것부터가 이제 아. 제일 빨리 AI를 와닿게 되는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먼저 이제 뭐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뭐부터 해야 되지? 그죠. 라는 생각하잖아요. 네. 챗GPT부터 결제해야 되나? 뭐 퍼플렉시티부터 해야 되나? 뭐 이런 건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모델마다의 좀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추천드리고 싶은 건 무료로 그냥 여러 가지를 다 써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료 결제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요즘엔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각자 무료 버전에서도 꽤 그럴듯하게 유료 버전을 횟수로 제한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미리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우리가 AI 쪽에서 많이 쓰는 것들을 크게 한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도구 중에서 4대장이라고 저는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챗GPT, 그다음에 구글 제미나이, 그다음에 그 이제 클로드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록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서비스가 네. 상당히 이제 특징들도 있고 그리고 그 특징에 따라서 쓰는 용도도 달라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특화형 서비스 혹은 우리가 에이전트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주셨던 퍼플렉시티, 그다음에 최근에 젠스파크 그리고 펠로 같은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군안에서만 좀 이렇게 몇 개를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중에서 말씀드렸던 크게 네 가지를 좀 특징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 네. 일단 챗GPT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되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잘해요. 그리고 최근에 챗GPT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형태로 좀 진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쇼핑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모드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들어가고 있고요. 공부하는 모델이 뭐예요? 공부하는 모드요. 그러니까 모드. 지금 요즘 보면 챗GPT나 여러 가지 AI들이 예전과 다르게 답변을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계속 공부하게 되는 시스템들이 생겨요. 네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챗GPT 안에도 저 왼쪽에 옵션을 눌러 보시면 함께 공부해요라는 게 있어요. 오. 그거를 하고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도덕이라는 게 뭐야라고 하면 도덕이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이 도덕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또 얘기를 하면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는 이런 형태의 공부 기능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런 형태들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새로 나오는 것들을 테스트해보거나 뭐 사람들이 말하는 도대체 챗GPT가 뭐야? 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네. 최근에 챗GPT가 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 기억력이 좋아져서 음. 대화를 좀 여러 번 하다 보면 얘가 이제 저에 대해서 맞춤으로 얘기를 잘해줘요. 그래서 네. 그런 나는 조금 AI랑 재밌는 인간적인 대화까지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챗GPT 괜찮은 것 같고요. 기능상으로 무료 버전에서 여러 가지를 다 하나만 쓰겠다라고 하면 지금은 제미나이가 좀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그림 그리기, 영상 만들기 이런 쪽에서도 워낙 이제 제미나이가 잘하다 보니까 나노바나나. 예, 그죠. 예. 나노바나나도 그렇고 뭐 영상 만드는 비오 같은 경우도 워낙 네. 잘하다 보니까 내가 상상하는 걸 갖고 상업적 수준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면에서 뭐 그 외에도 전문 툴이 많습니다. 근데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구글이다 보니까 또 장점이 구글의 여러 서비스와 연동이 잘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 안에도 뭐 구글 캘린더나 이런 걸 연동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예를 들면은 내가 구글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연동해서 쓸 때, 요럴 때 이제 장점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회사의 베이스가 구글 기반으로 움직이시는 데는 그거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짜는 쪽. 이제 보통 이제 AI를 갖고 요즘에 또 개발 쪽에서 네.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개발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클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거기가 글 잘 쓰는 데라고 생각하고 글도 있어요. 잘 써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셨는데 클로드는 이제 이 조금 특징적인 게 이제 말씀드렸던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기, 영상 만들기 이런 것도 되잖아요. 네. 근데 클로드는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코드랑 글쓰기에 되게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글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뉘앙스를 되게 잘 잡아요. 저 그래서 예전에 라디오 오프닝 쓸 때 클로드 네. 많이 썼어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저는 이제 거꾸로 얘한테 종종 데스킹 역할을 시키기도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톤을 얘한테 만든다라고 할 때 이제 클로드를 쓰기도 하는데 또 클로드가 그런 쪽을 잘하고 또 최근에 이 B2B 쪽에서 클로드가 주목받는 이유가 이제 에이전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AI를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의 형태로 연결을 한다거나 이게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에이전트와 관련된 좀 연구들을 또 이 클로드가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최근에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에 설치해서 쓸 수 있는 요소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좀 딥하게 쓰시는 분들은 또 클로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료 사용자들에게 지금 가장 압도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게 그록이라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 만든 거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XAI,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이고 XAI에서 하는 그록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네. 이 그록은 조금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얘는 X 데이터를 학습을 많이 했어요. 트위터. 아. 예, 그래서 말투가 조금 특이합니다. 오. 예, 그래서 얘한테는 그리고 이런 얘기 좀 이게 저희가 유튜브죠. 유튜브니까 좀 해드리면 가드레일이 없어요, 얘가. 아. 그래서 그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의 철학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어서 선을 막 넘는구나. 예, 예를 들면 얘한테 욕해달라고 그러면 어머머머머. 정말로 이 사람의 멘탈이 흔들릴 정도의 욕을 막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글이나 챗GPT는 그런 안전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록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다른 맥락의 글이나 내용이나 정보를 찾거나 혹은 SNS에 있는 내용을 갖고 좀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그록이 좀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나 이미지, 영상 만들 때도 그록이 좀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를 무료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것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데 그쪽에도 가드레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림 그리고 영상 만드는 쪽에. 네. 그러면 막 성인 그림 이런 것도 막 그려주고 그래요? 네, 그런 것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보다 보니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안 옳은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용자들 입장에서 본인들의 상상력을 갖고 여러 가지를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또 그록 서비스다 보니까 네. 그런 요소들 때문에 최근에 되게 빠르게 또 이 서비스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무료로 써보시거나 그 중에서 하나 정도 내가 유료라도 너무 비싼 거 말고 한 22달러짜리 정도, 20달러짜리 정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많이 쓰는 툴인데 정보를 좀 딥하게 찾아야 되는데 내가 팩트 체크나 내용을 좀 잘 하고 싶다라고 네. 하는 분들은 퍼플렉시티 괜찮은 것 같고 또 최근에 PPT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내가 보고서를 좀 더 뎁스 있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젠스파크라는 서비스나 펠로 같은 서비스도 유료로 좀 등록해서 많이 쓰시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필요에 따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네. 걸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그죠? 네. 아무리 찾아도 저는 그래요? 내가 필요한 것은 뭐 이럴 땐 이거 쓰시고 네. 이럴 땐 이거 쓰시고 이런 정보가 잘 없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AI 시대도 제가 먹고 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네. 인터넷에 떠도는 글의 절반 이상이 AI로 쓴 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러다가 나중에는 음. 약간 휴먼 마크 뭐 이런 거 생기지 않을까요? 이 글은 휴먼이 썼습니다. 뭐 이런. 충분히 가능한 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글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컨텐츠 산업이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보면 AI로 음악도 잘 만들고 네. AI로 영상도 잘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AI가 글도 잘 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드리는데 AI로 뭔가를 했을 때 누구나 클릭하면 80점짜리 결과물은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조금씩 성능이 좋아져서 요즘은 85점 정도 이상은 그냥 클릭하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는 85점짜리가 의미가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85점짜리가 많아지면서 좋아지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뭐 미술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특정 예술가들만 그림을 그리는 시대면 그림이 네.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보기가 어려웠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도 그림을 걸어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예술 작품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기술을 통해서 원래는 어려웠던 것들이 보급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시장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AI로 음악 만드는 게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강의장에 가보시면 보통 강의장에 우리가 그냥 그 조용하면 좀 민망하니까 틀어놓죠. 틀어놓는 네. 배경음악들 있잖아요. 그 유튜브들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AI로 만든 음악이 짧은 시간에 그 자리를 되게 많이 차지했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예를 들면 내가 그 전에도 음악을 큐레이션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음악을 큐레이션 잘하시는 분들이 원래 있는 곡들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들여서 선곡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보상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실제로 원저작자를 돈을 주니까 이 사람들은 취미나 행동으로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네들도 본인들의 능력과 센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들의 능력과 센스가 있지만 이들이 음악을 만들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러한 이러한 분위기나 이런 키워드가 있는 음악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아는 감각이 있으니까 이제 AI 도구를 갖고 그런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네. 사람들이 듣기에 괜찮은 음악이 뭔지를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정말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듀서적인 관점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듀서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그걸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예전보다는 수익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 이게 저작권 자체까지 등록이 되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되고는 있지만 네. 어쨌든 뭐 스포티파이나 이런 데 등록도 할 수 있고 하고 유튜브에서 얼마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난 떼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돈 이상은 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분들도 더 즐겁고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기존의 음악을 다 대체할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소에 들어가는 음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글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마케팅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글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요소는 있지만 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잖아요. 듣다 보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AI가 만든 거네. 그러면은 저는 요즘에는 오히려 사람이 만든 곡을 유튜브에서 찾아다녀요. 연주곡도 그래서 오히려 3년 전에 듣던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계속 듣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이 시장이 두 개로 나뉠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 프로듀서로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적합한 85점짜리가 그냥 우리에게 소비되는 어떤 시장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여전히 사람의 호흡이 들어가는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의 호흡이 들어간 게 비싸질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요즘에 콘서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잖아요. 콘서트를 가기 전에도 사람들이 음악을 다 유태현으로 들 수 있는데 네. 왜 사람의 호흡을 들으러 굳이 그 굳이 비싼 돈을 그 들여서 비싼 돈을 들여서 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과 인간의 호흡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비슷한 게 이런 거죠. AI가 예를 들면 로봇이 돼요. 로봇이 돼가지고 스포츠를 훨씬 더 사람보다 잘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네. 우리는 보러 로봇이 갈까? 하는 야구를 보러 갈까요? 아니면 실수 투성이인 저도 이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야구 팬이기 때문에 실수 네. 투성이인 가끔씩은 왜 저걸 놓치지라고 하는 저런 야구를 보러 갈까? 네. 그럼 저는 여전히 사람이 후자를 하는 볼 것 걸 같거든요. 보러 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식의 이 모든 비즈니스와 컨텐츠가 두 개의 결로 나뉠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역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네. 더 이게 큰 부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미 유명한 사람. 이미 그쵸. 내가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오히려 AI 덕분에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크게 몰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인간의 호흡으로 한 거예요라는 걸 비싸게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있다. 그러면 내가 20% 정도 하고 AI 80%한 거를 요즘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의 IP나 사람의 브랜드가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인간의 100%로도 할 수 있고 인간과 AI가 합쳐진 걸로도 할 수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능력이 몰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85점 정도짜리로 원래 돈을 벌고 있던 사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로 배경음악이 다 대체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의 음악만 원래 그분들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원래 자기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정말 뭐 예를 들면 예술로 쳐도 미술로 쳐도 내가 엄청난 미술가가 아닌 이상은 내가 만든 그림이 그냥 집에 걸렸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니까 못 사고 있던 거지. 그 사람들이 그림이 엄청 비싼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 AI가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격차가 있게 될 거예요. 양극화. 그렇죠. 그럼 그 양극화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게 되게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이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강의 때는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지금 상황에서 AI 기술은 주니어보다 시니어를 위한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데스킹 능력이 있고 내가 예전에는 막 귀찮아서 못하는 것들 AI 시키면 되니까 예전엔 내가 우리 사원들 뭐 부탁해가지고 이거 해줘 했는데 AI 새벽에도 시키면 되니까 네. 그런 분들은 되게 날개를 달고 있는데 그럼 그 위치까지 음. 주니어들이 어떻게 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어떤 과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좀 보이고 있죠. 신입사원을 예전보다 덜 뽑는다거나 네.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덜 뽑는다는 거다.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도 저 합니다. 얼마 전에 책 보다가 미래가 온다라는 책이었나 그 장강명 씨의 네네네. 소설인데 거기에서 이제 바둑 세계를 다루더라고요. 근데 바둑 그 분야가 네. 알파고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둑 두시는 분들이 이젠 먹고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빗대어 얘기하는 게 문학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계속 신생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좋은 글들이 AI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이 위대하고 뭔가 대단한 글들이 많아지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걸까? 그래서 우리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뺏기는 게 이게 나은 걸까? 라면서 그 주니어들의 고민들이 되게 많이 담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 역시도 알파고 이후에 정말로 이 바둑 생태계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과 통찰을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되게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근데 확실히 그 관점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바둑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일종의 철학 네. 혹은 어떤 정말 우리 존경심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최근에 AI 때문이라고 해야 될게요. 그렇죠? AI 때문에 바둑도 약간 스포츠의 영역으로 저는 온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바둑 중계를 볼 때 저는 바둑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저 바둑 중계를 왜 보고 있지? 그랬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렇죠. 근데 네. 요즘에는 중계 실시간으로 AI가 같이 거기서 다음 수를 어디다 두면 좋을지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이 그 중계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되게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요즘에는 약간 스포츠 캐스터처럼 네.
되게 AI는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두네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에 조금 방식이 바뀌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즐기는 방식을 바뀌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 선이 이제 낮아진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 예전으로 보면 이 비슷한 변화가 체스나 이런 데도 있었잖아요. 네. 체스를 이미 AI가 다 훨씬 잘 두는데 요즘에 보면은 아이들 이제 머리에 좋다고 막 체스 교육 시키고 막 이런 네, 학원들도 네,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철학이 무너진 건 사실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책에서도 이제 되게 지적을 했지만 구단이라고 하는 영역은 정말로 음. 신의 영역이었는데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오히려 AI가 그런 여러 가지 수를 주다 보니 원래는 이게 최소한 몇십 년 이상은 걸쳐야지만 갈 수 있는 그 영역에 네. 우연치 않지만 몇 년치 안 된 사람들이 그 영역에 도전을 해볼 수 있고 가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럼 그거를 회사에 똑같이 빗대면 신입사원들이 예전보다 뽑히기 어렵기도 하지만 네. 정말로 AI랑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짧은 시간에 원래 구조적으로는 안 됐던 위치에도 가게 될 수 있다. 음. 단 당연히 기회나 기회의 문은 좁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음. 그 기회를 제대로 잡는 사람은 오히려 예전보다 물리적인 시간을 줄이면서 어. 성장할 수도 있다. 음. 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는 바둑이 이 비즈니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또 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전과 다르게 여자 바둑도 사람들이 관심이 맞아요. 많아졌고 네.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한 확장이 되듯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못했던 것들이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제일 대표적인 실은 사례가 유튜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음. 나서 이 방송과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똑같이 AI는 저는 똑같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저희도 한창 예. 방송만 하다가 이제 음. 유튜브도 열심히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전에는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몇 명의 권력 같은 그쵸. 거였는데 네. 지금은 누구나 컨텐츠를 켜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 방송이라는 건 항상 한정된 시간에 편성이 있다 보니 음. 그 주제 외에는 다룰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마이너한 주제나 정말 딥한 주제도 다 컨텐츠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게 결국에는 이 판의 변화에서 나온 흐름이거든요. AI라는 게 우리 일에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도구로 주어졌을 때 음. 나 혼자서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게 마치 유튜브가 생기고 나서 혼자서 다 하잖아 라는 것이 생긴 것처럼 음. 지금은 그 초창기다 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초창기가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도 유튜브의 진화를 보면서 저는 비슷하게 본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유튜브 초창기에는 오히려 아예 방송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되게 집중을 했고 네.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컨텐츠를 하던 사람들이 되게 잘 됐잖아요. 네. 근데 요즘 보면 이미 유튜브도 시스템화가 됐죠. 음. 그리고 오히려 그쪽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오시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더 치열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내가 새로 길을 닦아온 사람들은 마치 연예인처럼의 위치가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AI가 딱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해야 돼요. 네. 마치 유튜브 초창기가 벌어졌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꾸준히 2, 3년 했다가 왜 내가 인기가 많지? 왜 내가 돈이 벌리지? 왜 내가 위치에 있지? 해서 어버버하면서 오히려 당황했었던 것 같은 음. 변화들이 실제로 지금 AI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제가 이거 해봤는데 갑자기 왜 되지? 갑자기 왜 우리 브랜드가 팔리지? 갑자기 왜 되지? 유튜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은 일단은 시도해보고 꾸준히 해보고 해보는 사람이 승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AI 시대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요. AI는 서버만큼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AI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서버만큼 보인다라는 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가 주는 것들을 정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 AI는 그러니까 다시 AI는 대답 자판기지 정답 자판기가 아니에요. 어. 네, 대답 자판기가 갖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이 AI가 주는 대답을 듣고 내가 이게 정답에 가깝게 계속 이끌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네. 결국엔 일 잘하는 사람이 AI도 더 잘 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잘하는 거를 AI를 어떻게 증폭시킬 것인가. 왜냐하면 결국 AI는 증폭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계기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신다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데서 AI 쓰는 거 찾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업, 내가 하는 컨텐츠에
AI를 적용해보고 테스트해보시는 것 그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회복 탄력성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럼 AI 시대에 어떤 역량이 제일 중요해요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네. 그럼 이제 그때 이게 뭐가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2030년까지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에게 필요한 스킬셋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스킬셋에도 되게 재밌는 게 회복력 뭐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는 거예요. 회복 네. 탄력성 같은 키워드들이. 근데 우리가 스킬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뭐 프로그래밍 능력 이런 걸 생각하는데 왜 회복 탄력성이 제일 중요한 스킬셋일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느낀 이제 결론이 누구나 속도와 범위가 다르지만 AI를 쓰면 무조건 한 번 이상은 큰 충격을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큰 충격을 받은 다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나운서께서도 비슷하시겠지만 내가 혼자서 대본을 쓰고 있다가 네. 챗GPT가 나보다 잘 쓰는 것 같아요. 현타가 오죠. 그렇죠. 네. AI 아나운서가 막 갑자기 등장을 한대요. 하나도 안 틀려. 네. 현타가 오잖아요. 네.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막 헛구역질 날 정도로 막 어떨 땐 그러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AI가 파워포인트를 너무 잘 만들어주는 걸 제가 한번 보고 나서 나는 무슨 일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그 다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그때부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3년 동안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충격을 제일 빨리 받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먼저 써봐요. 네. 그럼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충격을 받고 조금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써보고 몇 번 더 써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틈이 보여요. 어떤 틈이 보이느냐? 얘가 아직 이런 거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산업에 도입되려면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렇다면 이 틈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장점, 단점, 강점 이런 걸 분석을 해봅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얘를 갖고 3년 후에 좌절할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뭘 할 걸 생각하자라고 하면서 그거를 계속 파봐요. 그러다 좋은 틈이 나오면 그걸 업무에 무조건 적용을 해봅니다. 업무에 좋아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비즈니스를 해볼 수도 있고 트라이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교육을 하는 게 제 그 어떤 이제 업 중에 하나니까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 어차피 6개월 있으면 또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꽁꽁 싸매기보다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그런 걸 관심 있는 사람들을 계속 스터디를 하시면서 나 혼자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이 중에서 그럼 나만의 차별성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나만의 언어로 딱 정리해서 품으시면 그거는 이제 나의 되게 경쟁력이 무기가 돼요. 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계속 시도해 보시는 게 지금은 좋은 판이다. 왜냐하면 지금 판을 비즈니스적으로 비유를 하면 앱스토어 생기고 앱이 처음 나왔을 때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앱들이 막 앞다퉈서 무료 혜택 주고 서비스 주고 공짜로 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지금 AI가 솔직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챗GPT를 유료로 쓴다고 할지라도 AI 회사들은 거의 손해 보면서 저희한테 주고 있는 네, 거거든요. 네. 저희한테 데이터도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오히려 싸게 쓸 수 있을 때가 별로 없다.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최대한 많이 써보면서 나에게 맞는 도구도 좀 세팅해보고 그런 데서 내가 어떤 방법론을 만들어서 내가 실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찾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이 마치 지금 앱스토어 앱들처럼 나중에 돈도 줘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대응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네. 그런 변화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책을 가져오셨는데 네네네. AI 2016. 전 사실 2024, 2025 다 샀었던 거예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음. AI 툴을 이용을 하고 싶은데 네. 막 남들은 그림도 그리고 막 영상도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처음 책 썼을 때 약간 무슨 느낌이었냐면 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제가 존경하는 고 전윤성 씨가 예전에 혹시 이런 책 아세요?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윤성 네네네. 뭐 한다 이런 뭐 아마도 그 시대가 아니었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느낌으로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치 이제 또 그 앱스토어로 돌아가 보면 앱스토어 처음 생기고 앱 처음 생겼을 때 우리가 카카오톡 사용법 이런 것도 책으로 배웠거든요. 네. 근데 그도 그렇게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간접적으로도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도구 사용들을 좀 모아서 내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변화들을 계속 이제 넣으면서 책을 냈는데 감사하게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계속 봐주셔서 도서관에서는 지금 빌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약이 막 5명, 6명 이래서 빌릴 수가 아이고,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네네. 그냥 책상에 뒀다가 회사에서 시간 좀 남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마다 해서 나 오늘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다. 그러면 거기를 딱 펼쳐서 네. 따라하다 보면 네. 하나 병아리 하나 만들어 놓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네. 여러분 혹시 AI 툴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 음. 그리고 AI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많이 써놓으셨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한번. 올해는 조금 더 그런 걸 좀 쉽게 네. 이해하시라고, 왜냐면 판이 커져서 산업에 대한 정리를 좀 앞에다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